네, 이어서 국가 승인 관련해서 승인의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승인은 부여국의 일방적 행위입니다. 우리 사법에 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뭐 그에 유추해 보면 승인은 뭐 단독행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여국의 일방적 행위이고 따라서 승인 여부는 승인국의 의도에 달리게 됩니다. 이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 행위라고 했을 때 때로는 승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부여, 외교관계 수립, 영사 인가장 부여, 국가 간 중요한 조약 체결 등 명백히 국가만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꼭 내가 너를 국가를 승인하겠다 이런 명시적으로 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그 국가를 승인한 것으로 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본이 제국주의를 시행한 국가죠. 우리나라를 뭐 식민지 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국가가 되었는데 일본이 언제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승인하였느냐?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하게 됩니다. 당시 연합국 총사령부 동의하에 동경에 파견되어 있던 대한민국 주일 대표부에 대해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개설되기 전까지 임시로 정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영사상당의 특권을 부여한다. 구상서를 보내왔어요. 일본 정부가 이러한 구상서를 한국 정부에 보내왔습니다. 이때 국제법상 대한민국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와 대한민국과의 관계는 캐나다가 1949년 4월 8일자 안보리 회의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 신청에 찬성 표결을 한 바 있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독립주권국가로 승인한 행위다. 묵시적 승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국제법상 묵시적 승인을 의미하는 행위 유형을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그때그때 법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묵시적 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승인을 하려는 당사국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가 그 행위를 한 당사국이 이 나라를 승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국가가 경우에 따라 일정한 외교적 행위가 묵시적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점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밝히기도 합니다. 1954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이 한국 문제와 인도차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제네바 회담을 개최했는데 그걸 제안하면서 그것이 한국, 남북한 또 인도차이나 국가들에 대한 어떤 국제법상 승인을 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걸 명백히 표명했죠. 자, 승인을 또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de jure. 법에서 de jure 하면 이게 법률상이라는 뜻이에요. de facto 하면은 사실상. 법률상 승인, 사실상. 이 사실상 승인은 이제 신생국 안정성과 지속성의 의심이 있을 때 이 신생국이 계속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느냐, 그런 경우에 정식의 승인, 즉시 정식의 승인을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고 이때 이제 사실상 승인의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이 사실상 승인은 꼭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뭐 정치적 불만의 표시로 법률상 승인을 할 상황이 충분히 성숙되었는데 정치적 불만의 표시로 뭐 사실상 승인만 한다든지. 과거 영국 정부가 소련 정부
1921년인가요? 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사회주의 혁명 별 달랍지 않겠죠. 영국은 쭉 외교적으로 그 부동왕을 찾아서 남하하는 러시아를 경계해 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때 1921년 그 볼셰비키 혁명이 난 소련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의 승인만 했어요. 이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을 나누는 한 이유가 과거 사실상 승인은 후일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이 법률상 승인도 가끔 철회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승인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승인을 조건부로 부여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신앙의 자유 보장을 조건으로 국가 승인을 할 수 있는가? 너희 국가 승인해 주겠지만 그 종교적 탄압하지 말고 더 이상 하지 말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라. 이런 조건을 내건 경우에 그게 가능한가? 자, 몬테비디오 협약을 보면은 제6조에서 승인은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상으로는 이제 무조건적이어야 되고 조건부 승인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건 국제 관습법은 아니니까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가 아니냐는 그 협약 당사국 외의 경우에는 당사국가 외의 국가들 간에는 좀 모호합니다. 자, 선언적 효과설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아니다? 이럴 수 없죠. 왜냐하면 국가적 실체를 갖추고 있으니까. 이 조건부 승인 문제는 창설적 효과설에서나 좀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몬테비데오 협약처럼 승인은 무조건적이라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좀 타당하지 않느냐. 국가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상조의 승인이라고 합니다. Premature Recognition. 자, 우리 교재에 보면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자,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양 당사국 간에는 묵시적 승인이 문서가 있죠. 자, 우리 국내 판례가 있어요. 이게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헌법재판소 1996년 10월 4일 판결인데요. 9호헌가 2결정입니다. 자, 우리 남한과 북한 오랜 기간 유엔에 가입하려고 특히 남한 정부는 유엔 가입을 쭉 추진해 왔었죠.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결국 동시 가입을 했어요. 자, 이것이 국제법상 묵시적 승인, 국가나 정부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되느냐가 문제되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은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원칙을 하는 것이고요. 유엔 가입,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정황 증거상 어떤 국가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을 모든 경우에 유엔 가입만으로 국가적 실체를 갖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국제법상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이고 남북한 상호 간의 국가 승인의 효력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또 남북합 비서의 서명과 그 발효로서 바로 북한이 대남 적과 혁명 노선을 명백히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지금도 이 노선에 따른 각종 도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결국 그 유엔에 가입한 것만으로 북한을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헌법 판례인데요. 이 헌법적 관점에서는 특히 이제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노선이랄지 이런 것들 영토 조항도 있죠. 국제법 관점하고 꼭 일치되지는 않는데 이 사례는 그렇게 불일치한다고도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사례입니다.
자, 스팀슨 닥트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팀슨은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1931년 일본이 만주 침략을 해서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웠어요. 이렇게 국가가 성립이 돼. 괴뢰국인 만주. 요즘 뭐 위성 비례 정당이랄지, 그 국내 국회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괴뢰 정당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1931년 일본이 만주 침략으로 세운 나라가 만주국입니다. 이 괴뢰국인데, 이 나라를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미국 국무장관이 한 말씀 하셨어요. 국제연맹규약과 1928년 파리 조약에 위배되는 수단에 의한 어떠한 사태나 조약도 승인하지 않겠다.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은 미국 정부를 뭐 대표할 수 있으니까 이자의 발언이 어떤 이 나라를 승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냐 뭐 이런 것을 국제법학자들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학생은 곧 학자예요. 예. 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이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 정부의 이제 매파로 불리는 보수당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하는데 2005년 3월 20일 서울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주권국가다. 북한이 주권국가, 사브린 스테이트란 말을 썼어요. 주권국가라는 건 사실이며 미국 회담을 갖기를 희망한다. 답변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외에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권국가에 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을 뭐 국가 승인한 것으로 국가로 국제법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그 헌법재판소 판례하고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좀 모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국가가 승인의 주체이고 창설적 효과설, 뭐 선언적 효과설. 그래서 이제 이 선언적 효과설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북한이 국가고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아닐 수 있고요. 남한 관련해서 또 뭐 남한 이외에도 뒤에 뭐 일본 판례도 좀 나옵니다만 일본국도 북한을 국가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듯한 일본 부분의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그런 어떤 국제법 체계가 불완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부여된 승인을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승인의 취소 문제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승인의 취소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뭐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 니카라과 정부가 국내적으로 통치권을 확립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이유에서 1850년 7월 승인을 취소한 바 있고요. 1950년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더 이상 독립국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왕에 부여된 사실상의 승인을 취소한 바 있고, 자, 창설적 효과설을 우리가 취한다면은 승인이 철회되게 되면은 기왕의 국가에 대해서 법률적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승인을 선언적 효과설 입장에서 보면은 승인의 취소는 별다른 법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몬테비데오 조약 제6조에도 승인은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83년 11월 4일 버마 정부, 지금은 미얀마죠. 이 버마 정부가 그 아웅산 테러 관련해서 발표문을 국제사회에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문에 보면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위의 승인을 취소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우리 교재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시 북한 공작원자 한 명은 현장에서 사살되고 한 명은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고 다른 한 명은 종신형을 받아 복역 중 2007년 4월 사망했는데요. 이후 미얀마는 2007년 4월 북한과 외교 관계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위 승인을 취소한 이후에 오랜 기간 외교 관계가 단절되다가 2007년에 와서야 외교 관계를 회복했어요. 이 미얀마 정부의 발표는 승인의 취소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단순히 외교적 지위 관련해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기구의 승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국가 승인은 다른 국가가 승인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국제기구가 국제사회에서 한 정치적 실체를 국가로 승인한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엔 회원국 가입이 국제법상 국가 승인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긴 한데 지금 통솔적 견해는 아직 그러한 이상적 어떤 주장이 국제법상 받아들여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이후로 교재에도 있지만 모든 국가가 자동적으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건 아니죠. 가입 승인에는 안보리 거부권이 여전히 정치적 판단이 작동하기 때문에 승인 제도를 법적으로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체는 국가인데 정치적 이유에서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국가가 있거든요. 대만이나 코소보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인 여부는 결국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판단에 놓이게 되는데 유엔 회원국 상호 간에 아직도 승인이 거부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과 한국,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정부는 북한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는 승인하죠. 한국도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 체계상 이 북한을 받아들이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셋째로 각국의 국내 법원은 미승인 국가의 법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고 승인의 국내법적 효력부분은 아직도 국제법이 관여하기 어려운 그런 각국의 재량적 영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국내적 효과 뭐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승인 문제는 이제 국내적 효과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가입을 바로 국가 승인으로 본다. 국내 법원이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아까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도 봤지만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유엔은 어떤 안보리를 통한 일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어떤 안보나 정치 이외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회 입장에서 이 국가 승인 불승인을 주도하면서 이 국제 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국가의 성립과 승인 문제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특정 국가의 승인 또는 불승인을 주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원국들에 대해서 특정 국가를 승인하지 말아라. 그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로디자, 현재 짐바브웨죠. 그 관련해서 뭐 이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유엔은 아니지만 EU,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연합 관련해서 동구 유럽 신생국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춰라. 여기 있습니다. 예컨대 유엔 헌장과 법의 지배, 민주주의, 인권보호에 관한
헬싱키 협정과 파리 연장 존중, 소수민족의 권리 보호, 국경 존중, 군축과 비핵 및 화면 안보에 관한 기존 약속 수락, 뭐 이런 등등 우리 교재 191페이지에 있죠. EU 차원에서 국제기구입니다. 수프라내셔널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초국가 기구다. 뭐 이렇게 오늘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뭐 국제기구로서의 공고한 국제기구죠. 승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엔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승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좀 시간이 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녹화분은 좀 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16호 1965년도인데요. 216호를 예로 보겠습니다. 자, Security Council 안보리죠. UN Security Council decides to condemn the unilateral declaration of independence made by a racist minority in southern Rhodesia. 아까 남로데지아 사태, 영국의 식민지였던 남로데지아의 백인 소수 극우 정권이 독립을 선언했어요. 이게 민족 자결권의 관점에서 유엔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독립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 Decides to call upon all states not to recognize this illegal racist minority regime in southern Rhodesia and to refrain from rendering any assistance to this illegal regime.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소수 민족 정권을 승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을 하지 말아라. refrain from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도 때로는 이렇게 특정 국가 승인하지 말도록 요구하면서 직접적으로 이걸 국제기구가 뭐 승인한다 안 한다 이렇게 국제사회에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승인 여부에 관해서 주도적 어떤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승인제도 관련해서 두 개의 중국과 유엔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이제 모 대통령이 1949년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고 그 이전 국민당 정권을 저 대만으로 이렇게 축출하게 되죠. 그래서 유엔 대표권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유엔 총회 결의 제 396조 5호를 보면은 유엔 대표권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191페이지인데 The ques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그래서 charter는 유엔 헌장을 말해요. And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그래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대표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된 사안의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오랜 기간 대만이 중국 합법 정부를 이렇게 유엔에서 대표권 행사해왔어요. 그러니까 메인랜드 차이나, 그러니까 유엔 본토는 사회주의 정권이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뭐 사회주의가 세가 국제사회에서 뭐 소수 힘이 미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 헌장 원칙에 따라서 이상적으로 이상적 기준을 제시해서 대만이 쭉 대표권을 행사해 왔는데 특히 이제 1950년 그러니까 한국 동란 한국전쟁 관련해서 이제 중국은 북한 입장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유엔이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과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에서 뭐 대표권 북경 정부는 이제 대표 자격이 좀 없었어요. 근데 1971년 10월 총회에서 북경 정부의 대표권이 있다 이렇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본토 사회주의 정권이긴 하지만 그 실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1999년 아프가니스탄의 딸레반 정부도 결국은 2001년 9.11 사태가 나서 미국이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미국이 이제 침공을 해서 붕괴시킨 정부죠. 그 이전까지 쭉 국제사회에서 이 딸레반 정부의 그 유엔 총회 대표권 문제가 쭉 국제사회 논란이 들어왔고요. 교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가 승인과 함께 정부 승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적으로는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 이제 구분이 됐죠. 정부 승인 문제는 그것이 합법 정부냐, 통치권 차원에서만 문제되는 거죠. 국가 승인은 뭐 영토가 실질적으로 많이 변경된다든지, 다른 국가가 새롭게 성립된다 할지, 뭐 합병이 된다 할지, 국가 간 합병이 있다 할지, 뭐 등등 신생 독립 국가라든지, 그러니까 통치권, 국민, 영토 가 세 가지 요소 모두 변동이 있는 경우 이제 국가 승인 문제를 할 수 있고, 정부 승인은 그렇지 않다. 19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정부 승인이 뭐냐? 그 의의를 보면은 그 해당 정부를 그 국가의 정식 국제적 대표기관으로 인정하는 행위, 이것이 이제 정부 승인입니다. 승인을 받은 정부만이 승인 부여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의 대표기관으로 인정되며 주권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고 외교 사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승인 문제는 이렇게 주권 면제랄지 외교 사절 교환 등 외교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돼요. 어느 정부가 합법 정부냐, 국제법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승인 문제는 실효적인 정보가 수립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은 이제 그 구체적인 국내 정치적 여론 성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하지 않아요. 실효적으로 통치권 행사하는 정부인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비합헌적 방법을 통해 수립된 정부에 대한 승인은 이에 대한 어떤 정치적 지지로도 해석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국제정치적 어떤 차원에서는 이 정략적으로 이 정부 승인이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제 반성을 하고, 특히 이제 1930년 멕시코 에스트라다 외교장관이 앞으로 멕시코는 정부 승인에 관한 발표를 하지 않겠다. 강대국들이 자유주의 강대국이면은 사회주의 혁명정부랄지 이런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법은 이러한 국내 정치적 색깔에 무관하는 것이 이제 이론 체계상 그 법이니까 이론 체계상 타당한데요. 그렇게 국제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에스트라다 멕시코 외교 장관이 1930년에 그 정부 승인에 관한 원칙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트라다 원칙은 1970년대부터 많은 국가에 의해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정부 승인 관련해서는 한국의 4.19 혁명, 또 5.16 군사혁명이죠.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 문제된 적이 있고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관련해서 또 문제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리퍼블릭 오브 소말리아, 소말리아 공화국과 우드 아우스트레이크 앤 캐리, 스위스죠. 그러니까 소말리아 공화국과 스위스 기업인가요? 관련된 사례입니다. 퀸스 벤치 디비전, 이렇게, 그러니까 영국 국내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법적 관계에 분쟁이기 때문에 영국 국내 법원, 관할권 있는 법원을 택해서 이게 제소하면 됩니다. 영국 국내 법원에서 제소하고 있는 영국 국내 법원은 해상이나 보험 관련해서 매우 권위 있는 법원이기 때문에 이 국내 법원 국제사건이 많이 몰려요. 이 사례를 보면 1991년 한번 볼까요? 1991년 1월 소말리아 정부는 외국에서 쌀을 구입하여 이를 자국 모가디시항에 하역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 스위스 기업하고 쌀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말리아에서 내전이 발생하여 모가디시항에 도착한 쌀이 하역되지 못해요. 이후 소말리아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으나 정파 간 분쟁과 소용은 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말리아 임시정부가 소말리아의 대표로서 이 쌀에 관련된 대금의 합법적 소유자가 될 수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소말리아 임시정부가 결국 체결한 이 계약이 그 후 정부가 이게 정부도 거기에 구속되느냐 뭐 이런 법적 쟁점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1980년 4월 28일 외교부 장관 성명 이래 외국 정부의 승인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에스트라다 원칙에 따라서 그런 그 정부 승인을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국제사회에서 의심만 받는다. 왜 그 정부 편을 드느냐? 쭉 그 이전에는 에스트라다 원칙을 영국 정부가 취하기 이전에는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이 영국 법원은 그 영국 외무성의 입장을 매우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외무성 판단에 따라서 외국 외무성이 외국 정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법원에서 법적 이익을 부인하게 되고요. 승인하게 되면 주권 면제랄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그랬는데 에스트라다 닥트린 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원칙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나라 정부 승인 안 하자. 그러니까 영국 법원이 이제 이게 합법적 정부인지를 영국 법원이 판단하게 되었어요. 재판부는 미승인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 소송 수행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정부가 자국을 대표하는가를 판단해야 된다. 자, 그 기준은 첫째 것이 합헌적 정부이냐, 그 나라 헌법을 봐야 된다. 그리고 자국 영토에 대한 행정적 통제권의 정도, 성격, 안정성, 그리고 영국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있다면 그 관계의 성격은 어떠한지, 외교 관계도 좀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자국과의 어떤 외교 관계, 국내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이를 해당 국가의 정보를 승인하고 있는지 여부, 국제사회의 정부 승인 여부도 좀 고려했다. 이런 기준을 이런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97페이지 보면은 망명정부의 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망명정부의 승인은 뭐 정부 승인의 한 특별한 형태인데요. 좀 따로 간략히 보면은, 자, 첫째 망명정부가 뭐냐? 유형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봐요. 교재되어 있지만 제2차 대전 시 런던에 소재하던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망명정부와 같이 원래 본국의 합법정부의 결정을 바탕으로 설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나 네덜란드 망명 정부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정부가 망하기 이전에, 멸망하기 이전에 그 합법 정부로부터 이 망명 정부는 그 합법 정부의 정통성을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수권을 받은 그러한 망명 정부였어요. 그리고 그런 수권이 없는 망명 정부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역시 같은 2차 대전 시인데, 드골이 이끌던 프랑스 망명 정부. 이거는 본국이 점령을 당하자 기존 본국 정부와 법적 연계성이 없이 해외 체류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런 망명 정부. 이 상해 임시정부도 이 프랑스 망명 정부와 같은 부류에 속하겠습니다. 자, 이 망명 정부 승인 관련해서 또 역사적으로 2차 대전 시에 소련의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합병 관련한 이 세 국가의 망명 정부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세 국가의 망명 정부를 법률상으로 승인하지 않았어요. 소련에 의해서 망하고 그 영향권에 있으니까 승인하지 않았어요. 이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리트비아는 그 이후 1991년 러시아 페더레이션, 러시아 연방이 성립되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망하고 멸망하고 이제 러시아 연방 공화국이 만들어지면서 독립했죠. 그래서 이 1991년 수십 년 지난 후에 이들 3국이 소련에서 분리되고 미국과 영국은 이 나라들과 과거의 외교 관계를 복원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크메르루즈라고 해서 캄보디아 독재 정권이 있죠. 국내적으로 대량 학살하고요. 잔혹행위로 악명이 높은 크메르루즈 정부, 이 캄보디아. 그 후에 이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해서 자신을 통제해주게 됩니다. 국제사회는 이 두 나라 어떤 나라도 합법적 정부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 모든 나라는 아닌데요. 유엔이 새 캄보디아 정부 대표 신입장 확인을 거부한 구 정부 대표가 대표권을 계속 인정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인가요? 베트남 신정권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딸레반 정부, 1990년 딸레반 정부 아까 나온 바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이제 국제법상 정부 승인이 문제되었는데요. 1941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2일 대일 선전포고라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승인을 받긴 그러니까 30여 개 국가인가요? 당시 프랑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다 망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망명 정부. 그러니까 정식 정부로부터는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1945년 6월 5일자 미국 국무장관 설이 제이 그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승만 위원장에 대해서 서한을 보냈는데 임시정부, 이승만 위원장은 임시정부의 수반이었죠. 임시정부 인정할 수 없다. 볼까요? The United Nations, which are represented at the San Francisco Conference, or have legally constituted governing authorities. 샌프란시스코에 참석한 많은 나라들, 모든 국가들이 합법 정부다. 그런데 whereas 반면에 있죠.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Korean Provisional,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other Korean organizations, 기타 다른 기구들은 do not possess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obtaining recognition by the United States. 미국 미합중대회에서 승인받기 위한 그러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as a governing authority of any part of Korea, 우리 한국 영토를 실효적으로 통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본 것이죠. 당시 미국 미 군사 군정이 시행되기 바로 전이고 이제 미국이 남한을 점령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이제 수출하려고 하는 그때인데 임시정부가 한국을 다스릴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nor can be considered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people of today. 오늘날 한국 한민족의 어떤 대표로서 간주될 수 없다. 예, 프랑스 망명정부 사례인데요. 이 망명정부에 대한 묵시적 승인, 뭐 가능하겠죠. 그 정부 승인 역시 명시적 승인, 묵시적 승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례인가 볼까요? 묵시적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인가? 보겠습니다. 자, 2차 대전 중 프랑스 망명정부를 이끌던 드골 장군은 미국의 참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프랑스견인 아프리카산 고릴라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냈다. 이 소식을 접한 미 국무부 내에서는 작은 소동이 발생했다. 미국은 프랑스 망명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선물을 받는 행위가 묵시적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 우려해서였다. 그렇다고 선물을 거절한다면 드골 장군을 심히 불쾌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 미국 정부를 네, 그 오타가 잘못된 문장이 들어가는데요. 미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의외의 방법으로 해결되었다. 문제의 고릴라가 기나긴 대서양 항해의 여독을 이기지 못하고 운송 도중에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고릴라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이 그 드골 망명정부를 미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야. 그것이 국제법상 어떤 묵시적 승인 기준에 해당이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외교 사례에 있어서 뭐 펜다곰을 선물한달지 또 언젠가 자유여신상 제가 얘기했나요? 남북전쟁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가 자유여신상을 미국 정부에 선물했죠. 등등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법적 평가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정황에 따라서 국제사업재판소랄지 사법기관이 판단한다. 자, 교전단체 승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전단체 승인은 이제 어느 경우에 발생하냐면 중앙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단체가 국가 영역의 일정 부분을 점령하여 이곳에 사실상 정부를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에 국제법상 이러한 반란 단체에 대해서 교전단체로서 승인해야 됩니다. 교전단체는 국제법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법적으로 권리를 갖기도 하고 의무를 갖기도 해요. 만약에 교전단체로서 승인받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단순히 그 무력 항쟁, 불법적인 무력 항쟁만이 남게 되고 법적으로 책임을 실체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전단체 승인이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이제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그 남부를 교전단체로 승인하고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교전단체 승인은 중앙정부에 의해 부여될 수도 있고 제3국에 의해 부여될 수도 있어요. 이 교전단체 문제의 현대적 예로는 1970년 사이에 나이지리아 내전 있었는데 당시에 비아프라라는 반란단체 관련해서 예가 있고요. 니카라과 내전 관련해서 1979년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 관련해서
그 교전단체 승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교전단체 승인은 그렇게 많은 예가 없습니다. 그 승인난 예가 없어요. 이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에서 승인 났고, 비아프라는 결국 국제적 일정 기간 교전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췄지만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 그리고 시리아 사태 관련해서 시리아 내전 사태가 장기화되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2012년 12월 14일 시리아 국민연합을 시리아 국민의 합법대표로 승인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도 그렇고요. 또 2011년 리비아 사태 시에도 그 리비아 과도위원회, 그러니까 리비아 카다피 정부에 대한 반군 세력, 이 리비아 과도위원회를 조직하고 벵가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바 있어요. 그래서 평소 이 리비아 정부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뭐 프랑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방 국가들이 이 리비아 과도위원회를 교전단체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국제사회 분쟁이 여전히 많고요. 그런 과정에서 내전 상태에서 반군 세력을 그 나라 국민의 합법적 대표로 승인하고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근래 국제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법적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론 체계상으로는 이제 교전단체로서의 승인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이라고 할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가를 승인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이 국제법적 효과하고 국내법적 효과하고 좀 나눠서 본다면요. 자, 선언적 효과설, 이론적으로 선언적 효과설이 타당하다. 그 입장에 선다면 승인의 국제법적 의미는 뭐 크지 않겠죠. 자, 새로운 국가가 독립을 선언했다. 아직 국가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겠죠. 따라서 승인의 소급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체를 갖추었을 때 국가로 봐야 되는데, 법적으로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선언적 효과설이라 하더라도 창설적 효과는 없지만 그 후에 다른 나라가 뭐 승인 의사를 표시한다, 지금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그 승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뭐 승인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어요. 그것이 선언적 효과설 하고는 그러니까 선언적 효과설을 우리가 취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승인이라는 것이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법적으로 그 후에 실체를 갖춘 이후에 뭐 승인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소급표, 그 실체를 갖췄을 당시로 소급해서 그 실체를 국가로 봐야 된다. 소급표 문제가 발생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을 했지만 국제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각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훨씬 훗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훗날 각국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이 독립선언하고 헌법을 갖추고 연방헌법을 제정하고 뭐 통치권을 유효하게 행사하고 이 경우 때에는 훨씬 뒤에 등장했지만 국가로서의 실체는 그 1789년 연방헌법을 제정했을 때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급표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소급표 문제는 실제 그 사례에서 문제가 됩니다. 헤일리 셀라시 그리고 케이블 와이어리스 회사 사건에서 문제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승인의 소급표에 따라 하급심 판결 결과 상급심에서
번복된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당시에는 영국 정부가 셀라시의 망명 정부를 에티오피아의 합법적 정부로 승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에티오피아 국고금의 소유자로 인정했는데, 그 판결 이후 영국 정부가 셀라시의 망명 정부 아닌 이탈리아 왕을 에티오피아의 대표로 법률상 승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법원이 이제 영국 정부, 영국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급표가 있게 되는데, 그 1심 판결이 번복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승인의 국내법적 효과는 보다 실질적 의미를 갖습니다. 어쩌면 국내법적으로는 이 국가 승인 문제가 이제 창설적 효과서의 양상을 띠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법적으로 그 주권 면제랄지 외교관계에 관련한 법적 판단 문제가 발생하면은 국가가 정부가 승인을 받았느냐,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아마 가장 제1 기준으로 이 될 것입니다. 이 주권 면제 관련해서 보면은 미국이나 영국은 주권 면제법, 국가 면제법이 있다고 했죠. 영국은 1978년 국가 면제법을 제정했어요. 재정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관련한 재정법이 없고 지금 국제관습법적으로 이걸 우리 국내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관련해서 국내법원은 뭐 주권 면제를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제소권을 부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승인이 있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국내법원 판결문 원문인데요. 볼까요? 한 문장입니다. The absence of recognition does not necessarily result in a foreign government being barred from access to United States court. 자, 이제 그 국가 승인 관련해서 국내법원은 보통 그 승인을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데요. 제소권 관련해서 미국 법원은 그렇지만은 그 승인이 없다고 해서 꼭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바드하면 뭐에 바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정부가 미승인 정부의 제소권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법원이 미승인 국가나 미승인 정부의 제소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건 예외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미승인 국가 또 미승인 정부 관련해서 사인의 권리 의무가 문제되었을 때 법원에서 그러한 미승인 국가나 미승인 정부의 법률 행위 또 법 이런 것들이 효력이 없는 것인가, 적용되지 못할 국내법원에서 법으로서 적용되지 못하느냐, 통설적 견해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인 간의 권리 의무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하고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미승인 국가라고 해서 미승인 정부라고 해서 그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가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게 1900몇 년도 71년인가요? 국제사법재판소 ICJ 판단입니다. 자, 볼까요? In general, the non-recognition of South Africa's administration of the territory should not result in depriving the people of Namibia of any advantages derived from international cooperation.
자, 남아프리카 정부가 이제 그 영역 관련해서 어떤 행정을 한다. 그 남아프리카 정부가 승인받지 못했다는 것은 나미비아 국민들에게 그 국제 협력 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익들을 부정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 교재 203페이지 슬라이드가 이게 잘렸나? 예. 자, 우리 교재를 계속 보세요. In particular, while official acts performed b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on behalf of or concerning Namibia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mandate are illegal and invalid.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정부에 의해서 행해진 여러 공식적 법률이랄지 조치들, 나미비아를 위한 또는 나미비아를 위한 그리고 나미비아에 관한 그런 illegal and invalid, 비합법적이고 효과가 없지만, 그렇죠. 이 아프리카 정부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금 합법 정부로 승인받지 못한다. This invalidity cannot be extended to those acts. 그러나 이러한 무효, 그러니까 승인받지 못한 정부의 무효의 행위는 어디까지는 확대되지 않는다. 뭐예요? Registration of birth, 그러니까 출생신고, death, 사망신고, marriages, 혼인신고, 뭐 이런 건 다 사인 간의 사법상의 권리 문제잖아요. 여기까지 확대되지는 않는다. The effects of which can be ignored only to the detriment of the inhabitants of the territory.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그 거주인들, 영역의 거주인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승인 국가의 법이나 어떤 법적 조치들을 비승인 국가라고 해서 이러한 사법적 문제까지도 무효라고 보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국 법원도 그러니까 북조선인가요? 북한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상 법주체로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쭉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204페이지 볼까요? 당 재판소는 일본국 헌법상 외교관계의 처리 및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내각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였다. 이에 비추어 국가 승인의 의의 및 우리나라와 미승인국인 북조선과의 국제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관하여 위 정부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승인국인 북조선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국제법상의 법주체로서 인정될 수 없으며 국제법상의 일반적 권리 문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2008년도 판례인가요? 최신 판례네요. 일단 국제법, 그러니까 국제공법적 관계는 그렇고요. 사법적 관계에서도 좀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교포와의 관계에서 일본 정부는 외국인 등록 시 국정란에 미승인국인 북한의 정식 국호를 기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뭡니까? 출신 지역을 표시하는 조선을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했고, 대한민국을 국호가 아닌 조선으로 변경하는 신청은 수락하지 않는 원칙을 쭉 지켜왔습니다. 귀화 관련해서 북한법을 본국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총영계가 일본에 귀화한다. 이 북한법을 본국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이탈을 위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법을 적용하면은 거의 귀화할 사람이 없죠. 이제 공법적으로 좀 이런 좀 변칙 예외가 있고요. 섭외사법, 그러니까 사법관계에서는 일본 법원도 아까 우리 국제사법재판소 판례도 있지만 일본 법원도 대체로 북한법을 폭넓게 적용해 왔습니다. 네. 시간이 1시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또 이번 강의도 이렇게 좀 녹화분이 좀 분량이 좀 다양한데요. 제가 이것을 다듬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좀 나눠서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국가 승인 승인제도 관련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건위생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면대면이 강의를 하게 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